보면은 나중에 연적교를 준비하실 때 또 자소서랑 면접, 그 다음 연습성 검사로 준비를 하시게 되잖아요. 사실 그 고입이나 대입이나 취지는 똑같아요.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 탐구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맞는 어떤 결론까지 도출시켜 볼 수 있는, 즉 탐구 역량을 말하는 거죠. 그 탐구 역량을 가지고 있고 탐구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 그게 바로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통 뭐 3월달, 4월달 이때쯤 저랑 만나서 자소서나 이런 부분들의 수업을 듣고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선행과 그 경시, 유형 준비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이 고민한 것들을 표현하는 법, 말이든 글이든 이게 굉장히 부족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공부했었던 내용, 뭐 영재교육원에서 했었던 내용은 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짜여져 있는 그 커리큘럼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의 결과물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활동 이런 거 해봤네 한번 설명해봐. 잘 못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초등학생 어머니들도 계실 거고 이제 중학생 어머니들도 계실 텐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적으로 평가 지표에서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건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할 때, 혹은 뭐 영재교육원 활동을 할 때, 혹은 대외 활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나의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논리적으로 내 생각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까지도 아이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좀 알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든 준비할 때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시다가 나중에 과학고로 트시거나 혹은 자사고로 트시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되면은 더더욱이나 그런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영재학교는 영재성 검사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지만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위치한 다른 자사고들, 과거들은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면접을 통해서 혹은 자소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검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더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이게 이제 영재학교 친구들을 선택하는 전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실제로 이 수능이 40% 선발까지 늘어날 것이냐,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등이 다 전환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여기 아까 제가 보니까 보통 중학교 1, 2학년 어머님들이던데,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교학점제도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가 점점 시행되면서 학종을 줄인다? 사실 그거는 무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 부분도 좀 퀘스천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데요. 이게 그 40%까지 그 정시 전형을 늘리겠다고 한 게 전국에 있는 모든 20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국 200개 대학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 정시 전형의 포션을 보면은 2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지방에 있는 하위권 대학들은 수능을 거의 보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40%는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상위,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한 공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40%까지 늘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서울대는 30%까지밖에 늘리지 않았어요. 30%.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시보다 여전히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거의 23년도까지는 계속 저 정도 비율을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금 정시 전형은 40%까지 늘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41.5%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정확히는 41.5%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교과 전형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을 합쳤을 때 이 비율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걸 합쳐놓은 이유는 그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는 그 전형에 좀 이제 면밀히 저희가 뜯어봤더니 결국 면접형인 거예요. 면접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은 교과 전형이고 안에 내용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유사하다. 그 외에도 뭐 서강대라든지 뭐 경희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학교들도 다 지금 이게 여기는 37.7%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전년도에는 없었던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랑 비슷한 식의 약간 꼼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한 10% 정도를 결국에는 추가한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그런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 결국 그것은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이거에서 설명드리고 제가 거의 넣어드렸던 큰 종이 있는 2022학년도 18일 상황 과학기술 연관 시행계획 정리 요 표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요. 사실 영재고 가면 진학 실적 좋은 거는 모든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살짝 찾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2019 영재학교 서울대, 이거는 서울대 과학고 영재학교 합격자 현황입니다. 사실 요거는 진짜 전체 학교들을 다 합쳐놓은 건데요. 서울 과영이나 뭐 경기 과영이나 여기는 이제 이과에서만 자연계에서만 서울대를 보내는 명수잖아요. 대원외고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인문계열 친구들만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고나 외대부고는 저거 문과 이과 합쳐져 있는 숫자잖아요. 이제 그 학교의 정원도 확인을 저희가 같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봤을 때는 정말 압도적이죠. 하고 서울 과영 그리고 지금 한 30순위 안에 8개 영재학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별로 서울대 합격자 현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 친구들은 요 과학기술연구원으로 또 많이 진행을 하니까 이거 목표를 같이 찾아봤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어차피 거기 자료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인데요. 여기 이제 밑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이제 영재학교 친구들이 보통 수시를 쓸 때 쓰는 학교들인데 사실 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 1,555개가 있어요. 자율고는 자사고랑 자공고를 합치는 건데요. 한 154개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아시다시피 8개 있고요. 특목고, 과고,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제가 넣진 않았지만 예체고, 예체능 또 그 고등학교들이 다 합하면 한 500여 개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그 숫자랑 학교 숫자랑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 학교에서 이 진학률이 높은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 자, 영재학교는 어떤 전형일수록 유리하냐면요. 학생부를 많이 보는 학교. 그 다음에 면접 난이도가 높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볼 때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두 가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일반고에서 공부한 친구들의 면접 역량, 본인이 그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영재학교에서 같은 과정을 배웠더라도 그 과정을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하고 실제로 채택하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이 친구들이 면접 답변을 하는 역량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뒤쪽에다가는 서울대랑 카이스트의 그
구술 면접 문항도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수학과학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거 다 일반고든 과학고든 영재학교든 배우는 과정은 똑같다. 근데 일반고 친구들은 이거 손도 못 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형이 완전 달라서요. 수학 유형이. 그리고 뭐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2까지 나오는데 올림피아드 유형이다. 근데 이 올림피아드 유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제시된 상황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과학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개념들을 전부 다 알고 그다음 이것들 간의 과학적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면접과 면접 난이도가 높을수록 영재학교 친구들한테는 유리해요. 그리고 또 영재학교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수시 카드를 쓰게 되면 수시를 총 6개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기술연구원들, 뭐 카이스트, 포스텍,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 학교들은 이 6개 카드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스카이 무조건 쓰겠죠. 쓰고 그 다음에 카드가 남으니까 뭐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까지는 다 쓸 거예요. 카드가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과기원은 따로 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드린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뭐 사범대 전형 제외하고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영재학교 친구들은 일반 전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균형 전형은 전교 1등들이 쓰는 전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면접의 비율도 지역균형 전형은 면접이 30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50점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수능 최저가 일반 전형에 없잖아요. 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은 수능 최저를 보지 않으니까 면접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면접. 그게 바로 이 일반 전형의 면접입니다. 난이도 최상의 그 탐색 후에 시험 문제까지 출제되는 면접이 바로 일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영재학교 친구들은 이 일반 전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연세대를 보시면요. 이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영재학교 친구들은 교과로 평가하는 전형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학생부가 너무 좋으니까 굳이 교과 점수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연세대 추천형은 물론 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1 내신 등급에서 커트가 될 거라고 저희가 봐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영재학교 친구들은 이 추천형이 아니라 뭐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하더라도 활동 우수형을 쓰겠죠. 왜냐면 활동 우수형에 보시면 1단계가 서류 100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학생부랑 자소서 등등을 정성평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영재학교 친구들 학생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다채로. 일반고랑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활동 우수형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계열은 수학과 이학 오면은 전혀 뭐 영재학교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최저 등급이 아니에요. 수학이랑 과학이랑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학교 추천은 뭐 이제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도 학업 우수형 말고 이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 이거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영재학교 친구들은. 왜냐하면 이 고려대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내신을 어느 정도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계열 적합형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의 비율을 보더라도 그 학업 우수형보다 계열 적합형의 면접이 더 비율이 높죠. 40점으로. 게다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이거는 면접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을 썼을 때 영재학교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고려대 이제 특기자 전형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할 때까지도 이게 특기자 전형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군 계약학과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튼간에 그런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18명밖에 안 뽑는데 이 학교 이과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인관해서
한 7년 정도를 이 분야에서 일을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장교로 일하면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엘리트 그룹을 키우겠다라는 계획 아래에 만들어진 과예요. 이 사이버 국방학과를 가려면은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는 안 되고 그 해당 분야의 결과물, 실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재학교 친구들이 만약에 정보보안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 과에 관심이 있다. 대외 활동이 굉장히 열려 있죠. 우리 영재학교 친구들은 이 과를 쓰더라도 훨씬 유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있는데요. 둘 다 면접은 없고 서류 100%로 보는 전형이에요. 이 두 개 전형 다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수식 카드가 남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쓰더라도 이거 두 개 뭐 쓸 수 있죠. 이 단지 그냥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의 차이는 계열 모집은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학과를 선택하겠다,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뜻이고 학과 모집은 학과를 애초부터 정해서 들어가는 과인 거죠. 그 전형이라서 그래서 이 성균관대 전형도 다 가능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학생부만 평가를 하는 굉장히 독특한 학교예요. 학생부, 영재학교 뭐 걱정될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들어오고 나면은 이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다음에 이 특기자 전형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이것도 외부대 상들이 굉장히 많아야만 유리한 전형인데 이것까지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추보다 당연히 일반 전형이 영재학교 친구들한테 유리합니다. 더 많이 뽑고요. 왜냐면 이제 면접이 더 어렵기 때문에요. 이 학교 추천 전형은 일반고에서 이런 과기원을 쓰고 싶을 때 면접이라든지 뭐 학생부 같은 것들은 영재학교나 과고보다 떨어지지만 학교 추천 카드 이거를 좀 가지고 경쟁하고 싶은 친구들이 쓰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영재학교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 일반 전형 안에서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막연하게 영재학교에 가면은 입시 잘 되겠지 라는 것보다 실제로 저는 어떻게 생겨있기 때문에 영재학교에 갔을 때 무슨 활동이 유리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학교 가시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현철 선생님 모시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은 이제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부 관리하는 거는 결국에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태도에 관련된 문제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연대고를 가면 거기에 뭐 다양한 비교과가 깔려있을 거니까 뭐 다른 일반고 친구들보다는 유리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좀 더 한 번 더 적극적이고 한 번 더 선생님한테 말 붙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도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수업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내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들이 써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담당하는지도 너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는 사실 아이가 성실하게 학교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아이가 선생님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서 내가 요만큼 갖고 있어도 요거를 요만큼으로 포장 예쁘게 해서 선생님한테 전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 3학년 어머님들 계세요? 3학년 어머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2학년 아래 친구들부터는 학생부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인적사항이랑 학적사항은 뭐 통합되지만 이거는 뭐 별로 저희랑 관련은 없고요. 실계상 당연히 무단결 수업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인성평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고입을 할 때는 실제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경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는 한 학기 한 개만 대입자료로 제공된다고 하지만 뭐 이제 사실 수상경력 수상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내 대회 안에서 상 타는 거 사실 이제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차피 그 내용 다 뻔히 아는 거고 꼭 그 수상 경력 자체에 너무 연연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딱 학생부를 봤을 때
아이의 색깔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는 진로 희망사항은 지금 3학년 친구들까지는 희망사유를 다 적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학년 친구들부터는 이거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로 희망사항이 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그냥 그 장래 희망 해가지고 장래 희망만 딱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 분명히 뭐라고 적었을 거예요. 2학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3학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아예 딱 거기다가 이제 명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외교관이라고 1학년 때 적었다면 2학년 때는 외교관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문화 외교관 뭐라고 쓴다든지 3학년 때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꿈 바뀌어도 괜찮고 이거는 애가 얼마나 일관성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영작교육과 자연으로 예시를 들었어야 되네요. 그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내가 관심사가 생겼을 때 그냥 그걸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 어떤 계단을 올라가면서 성장했는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다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점점 구체화되는 게 좋고 근데 이거 자칫 신경을 안 썼던 친구들은 고민 중, 탐색 중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요거는 어차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적어서 냈어? 계약하고 나면 선생님이 거두실 텐데 뭐라고 적어서 냈어? 어떻게 적었어? 또 조금 이제 어머님께서 좀 손을 봐주고 싶다 하시면은 담임선생님하고 면담하셔서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그냥 적어주신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임원 활동했거나 학교에서 교육받은 거, 뭐 학교폭력 교육, 뭐 인권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교육받은 내용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이들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남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활동 교육 받을 때 뭐 성실하게 막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잘 안 들어가는데 사실 이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즉 그 아이가 선생님하고 어떻게 평소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소감만 하나 그 자리에서 써서 낼 때도 한 번 더 고민하고 냈는지 안 냈는지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애인 이해 교육을 내가 받고 나서 내 꿈은 이제 공학자인데 내가 이걸 하고 나니까 장애인들이 나는 그동안 사제 멀쩡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니 근데 나는 프로그래머가 꿈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다. 내 꿈은 뭐라서 이런 거 한마디라도 들어가도 선생님이 읽으실 때 이 친구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거 써주기 너무 좋잖아요. 뭐 별거 쓰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 소감문도 낼 때에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을 때 내 꿈은 프로그래머라서 우리 학교 안에서 교우 관계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 우리 학교에다가 내가 설치해보는 걸 생각해 봤다든지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쌓이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는 뭐에 관심 있는 친구구나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친구구나가 드러나잖아요. 분명히 학생도 달라질 거예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교사가 쓰는 건데 이것도 진로교육 받고 나면 그런 거 또 쓴단 말이에요. 아이들 간단하게 소감문 같은 그 자리에서 써서 제출할 때 그때 한마디라도 쓰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튼간에 선생님들이 써주시지 않으면은 뭐 아이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다고 한들 티가 안 나잖아요.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이 정말 빈 스케치북 같은 동아리 활동에 무엇을 채우든 간에 가능한 아니죠. 근데 이때는 자유동아리랑 정규동아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둘 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2학년 친구들부터는 자율동아리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동아리 소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명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전체 소개까지 딱 30자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동아리 이름은 좀 짧게 적고 짧게 짓고 그 다음에 동아리 소개에 아이들이 했었던 활동이 최대한 구체적인 키워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학기말 그 동아리 보고서 제출할 때 본인이 동아리 소개를
동아리장이라면, 아니면 본인이 동아리장이 아니더라도 동아리장 친구가 그거 제출할 때 동아리 속에 좀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쓰시지 않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티내고 싶은 활동들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동아리 속에. 그리고 이제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좀 커리큘럼 받아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활동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뭐 실험이라든지 제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커리큘럼 미리 받았으니까 그 활동에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선행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은 여기까지만 실험을 하는 건데 이 실험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심화시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아이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모르면 저희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파이널 과학 선생님이든 입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모든 활동을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는. 그래서 그 활동을 할 때 본인이 다 이제 집에서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갖다 내면 선생님이 안 써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는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동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질문해야죠.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런 실험 했는데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죠? 선생님 제가 이거 더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 추천받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뭐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찾아봐라 하시겠지만 선생님 이제 뇌리에는 박히겠죠. 이 친구가 뭐에 관심 있는 친구구나. 선생님 제가 이거 집에서 좀 더 실험 더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 실험이 실패해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변이는 어떻게 조작하는지 선생님 한마디로 해주시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내용들이 쌓였을 때 분명히 여기에도 정규 동아리 내용에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은 공통 욕구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가 알아야겠죠. 어머님께서도 아시면은 학생부를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아실 거고 아이도 내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아이들은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고 그 디렉션에 맞게 아이가 어디만큼 갔는지 그 차근차근 밟아가는 단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봉사활동 여기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세특 부분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정말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특은 교과교사가 적도록 되어 있죠. 교과교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동아리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내가 관심 있는 과목, 내가 그래도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과목, 우리 친구들은 이제 수학, 과학이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영어, 아니면 요새는 기술과정 시간에도 그런 과학기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기술과정, 뭐 아니면 그 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 한 적어도 4-5개 정도 과목 선생님하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또 그런 상황처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내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수행평가를 할 때, 아니면은 뭐 조별 활동을 할 때, 뭐 숙제를 하나 제출을 할 때라도,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에라도 찾아가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분명히 세특 시간에 한 문장이라도 더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 읽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친구는 난이도 있는 책을 적은 권수를 읽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본인의 흥미에 따라서 쭉 그걸 빠르게 읽어나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과목별로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친구는 성적이랑 관계없는 이런 어떤 독서까지도 성실성을 보이는 친구구나, 지적 호기심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뭐 얼마만큼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다면 역시나 선생님들한테 책 추천 받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제가 요새 이 역학 쪽 관심이 생겨서 이런 거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책 좀 추천해주세요.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책이 나오시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책 추천을 해주실 정도면 아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런 질문 한 번이라도 하면 아이들이
많이 쑥스러워해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남학생들은 잘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된다면은 이런 학생이야말로 저희가 그리는 이상적인 학생 그 종합 전형에 적합한 학생일 텐데 이걸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가 조금 친한 선생님 한 분, 뭐 아이가 그래도 아이한테 조금 관심을 보여주시는 선생님하고 동아리 공문 선생님이 된다거나 그러면 분명 아이가 좀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으면 분명히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어머님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제 영재학교 설명에 오신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인만 과학영재이슈센터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슈센터에 저희 이제 진행하고 있는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선생님들이세요. 저희 이제 저하고 저희 수학 선생님들이 새로 한 분 오셔가지고 6분 계시고요. 과학 선생님도 영역별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지금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쪽 수업과 고등부 그리고 여러 가지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사실은 과학 프로그램이 조금 더 폭넓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팀 아까 전에 여기 파인만 사이언스에서 또 과학팀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참고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파인만 이제까지 이제 분당 파인만이 생긴 지 거의 이제 만 5년, 6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적들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KMO라든지 성능연시 이런 쪽으로만 따로 모아놓은 실적들이에요. 크게 좀 보시면 되고 최근 가장 조금 영재교에 입시하는 관심 있는 부분은 아마도 요 3단계 그렇죠? 영재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제 2단계 영재성 검사가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수학, 과학 이렇게 보고 오는 시험인데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가 꼭 필요하냐? 2단계 때문에 너무 학생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이게 축소될 거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축소가 된다면 아마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2단계가 3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2단계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2단계가 실제 이 전체에서 제가 생각했던 80% 이상이에요. 어떤 친구는 내신은 보통이었어요. 근데 2단계 가서 시험을 그날 좀 컨디션이 좋았는데 아주 잘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단계 캠프 가가지고 면접 때도 쫙쫙 버벅대고 토론 때도 그냥 좀 소극적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는 반면 평소에 잘했던 친구인데 2단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보지는 못했어요. 3단계 전형 대상자가 됐는데 캠프에 가가지고 조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단 최종 합격은 조금 안 되는 걸 보면 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똑같은 의견들이에요. 모두 2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교 측에서 설명회할 때는 3단계를 50% 이상 비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2020학년도 경쟁률이고요. 여기 2021학년도다 보니까 아직 정원 내 정원 외 자세하게 구분은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경기 영재학교의 경쟁률이죠. 그래도 여기가 이제 경기랑 가깝기도 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요. 작년에는 10대 1 정도였는데 원래 13대 1이에요. 사실은 원래 여기 한 15대 1 이상이 됐어야지 정상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경기만 유독 올랐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경기가 이제 2학년들이 한번 시험 보기 좋은 학교로 이미지가 많이 붙여졌었어요. 그래서 2학년들 중에 내년에 시험 봐야지 하는 애들이 다 서류를 넣은 거예요. 그때는 경기가 1차를 다 패스를 시켜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너무 그냥 보러 오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작년에 1000명으로 끊었어요. 그랬더니 경쟁률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원래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 이렇게 애써서 서류를 넣었는데 시험 한 번도 못 보는 건 또 너무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그 합격자 인원을 한 1,500, 2,000 정도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만 유독 경쟁률이 조금 올라갔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사실 이게 23대 1인데 이걸 떨어졌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여기 특별해요. 90명 정원인데요. 45명은 광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선발을 하고 전국 지역에서는 45명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거고요. 이것 또한 대부분 영재교는 2개에서 3개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 있고 중복 합격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래도 한 4대1 정도 이렇게 밸런스 맞춰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일정이에요. 원래 여기 6월 14일 날 응시 2단계 시험 일자가 5월 17일 이번 주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2번 연기가 돼서 지금 6월 14일에 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일정들도 조금 미뤄졌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죠? 이게 캠프랑 이런 거 이때까지 꼭 끝내고 싶었나 봐요. 다 연기가 됐는데 요것만 연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조금 널널했던 일정들이 뒤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4월 초부터 항상 서류가 접수 시작돼서 5월 초에 서류 발표, 5월 중순에 시험,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캠프, 그리고 8월까지 최종 합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생겨난 부분이 이제 영재교만 입시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1학기 때 끝나다 보니까 2학기 때 학교 생활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요즘 보면 3단계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12월 달에 최종 합격 발표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2학기 동안 이 학생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냐를 바탕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랑 입시 차이가 조금은 나지만 그런 부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작년 거예요. 아니 이제 올해 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작년 보면 조금 더 원래보다 빠르다라는 것도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서류들인데요. 이제 원래부터 2학년이 아까 전에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새로 생겨난 장치가 뭐냐 그러면요. 2학년들은 1학년 때 자유학년제여서 내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생활기록부 상태가 너무 별로 없는 상태여서 오히려 초등학교 거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들이 지원을 할 때는 조금 초등학교 것들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학교들에서는 막 자기소개서라든지 영재성 입증자료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도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떤 학교는 꼭 수학, 과학, 정보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학교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면 되고 또 어떤 학교는 조금 더 폭넓게 영재원 선생님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고요. 학교들은 총 8개가 있고요. 전체 이제 입학생을 다 합쳐보면은 한 800명 남짓이에요. 전국에서 수학과학 좋아한다는 친구들은 엄청 이렇게 몰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보셨겠지만 뭐 매년 서울대 뭐 어느 학교가 많이 갔냐 뭐 이런 것들 맨날 리스트로 작성이 되잖아요. 그때 항상 영재학교들은 상위권으로 조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서울 영재학교는 특별한 게요. 수학과학이 같은 시간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점은 혹시 이게 없으신가요? 그래요? 조심해야 될 점은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학 문제에 푹 빠져서 풀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요.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과학 문제에 푹 빠져서 풀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런 밸런스들은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이랑 나머지 7개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제수예요. 경기 한 20문제에서 25문제 나오고요. 모든 학교가 많게는 35문제까지 나와요. 근데 서울은 2교시에 4문제, 3교시에 3문제 문제의 수준이 조금 이제 그만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모든 문제가 소수령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시험 문제로만 놓고 보면요. 이 8개 학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학교는 경기예요. 이제 노하우가 쌓였다라고 제가 문제를 보면서 노하우가 쌓였다. 진짜 잘하는 애들이 즐겁게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KMO에 막 찌든 학생들도 아니면은 준비가 조금 미흡한 학생들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자극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로 잘 구성이 되고 있고요. 한과형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학교만의 이제 좀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구, 대전, 광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색깔은 KMO 1차보다 조금 쉽고요. 세종, 인천은 KMO 1차보다는 많이 쉽고 중등 심화보다는 조금 어렵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뒤쪽에서 제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기 참고 내용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해서 어떤 영재학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은 참 경시스러운 문제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이 좀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좀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좀 많이 이상한 학생들.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애 중에 쟤는 진짜 뭐가 되려고 그러는 학생이 있었어요. 수업 중에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계산기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복잡한 계산을 시켜봤는데 그 친구가 조금 생각하더니 답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계산기를 막 누르진 않고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뭔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경기 같은 경우가 이제 경시형으로 잘 되어 있으면서 좀 그렇죠. 서울보다는 어머님들이 보기에 좀 착한 애, 모범생 느낌이고요. 대전, 광주 같은 경우는 경시보다는 살짝 더 교과인데요. 그래도 대전, 광주, 대구가 그래도 KMO 1차 스타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세종, 인천, 한과형 이런 문제들도 조금은 창이 이제 교과 심하면서 창이에요. 한과형이 초창기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사교육 시장이 완전 멘붕이었어요. 1회 시험에서요. 고대 암호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옆으로 종이띠 있잖아요. 종이띠를 그냥 이렇게 팔자 매듭 묻듯이 이렇게 당기면 그 매듭 모양이 정오각형이에요. 그게 왜 정오각형인지 증명하라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도 그 학교의 시험 출제 컨셉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막 독특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문제들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출제해서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제들이 무난해졌는데 매년 한 번씩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끼어드시는데 그때마다 문제들이 참 독특해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막 알파벳을 막 적어놨는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합격시킨 학생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교수님 이 문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였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무슨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생각해낸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그 문제를 맞춘 학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들을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센스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세종 인천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는 1교시, 2교시 수학, 과학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경기도 같이 보는데 문제수가 합쳐서 그래도 한 25문항 정도는 되는 시험이에요. 일단은 이게 창의형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대수, 정수, 기하, 조합 이렇게 나누기는 그래요. 근데 뒤쪽에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보면 조금 참고가 될 텐데 정수 문제인데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런 그림들을 학생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라는 파악을 조금은 해야 되고요. 물론 KMO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 힘이 탄탄하게 붙어있는 친구들은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이에요. 작년 요강이고요. 과학, 수학이 따로 받고 100분, 140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140분 안에 80분, 30분, 30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초수학, 심화수학, 응용수학 이렇게 따로 시험지가 조금은 있었고요. 올해는 아예 이건 노골적으로 나눴다 그래요. 3교시로 진행이 되고요. 1교시에 수학 쉬운 문제 많이, 3교시에 원래 보던 심화수학이랑 응용수학을 그냥 따로 소수령 형태로 진행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의 특징은 인천과는 항상 공통 출제였는데 소수령 뒤쪽 문제들은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세종이랑 인천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종은 조금 더 내신 좋고 수학과학보다는 그냥 무난한 학생들, 세종은 두 학교 중에 조금 더 튀는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서울은 결론은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결론은 똑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대국어도 선행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중등교과에서 맞춰서 출제되는 학교들은 나머지 학교들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2016년도에 선행학습금지법이 생겨나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아마도 고등학교 입시였어요. 사실은 대학교 입시는 고등학교 때 배울 때까지 다 배웠는데 더 선행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고2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있는 문제들을 내서 진짜 니들이 입학을 하는데 선행학습을 도전한 적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은 서울, 대구 또한 중등교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과학 선생님들이랑 저는 수학 선생님이어서 과학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것들을 자주 물어봐요. 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선행을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요. 과학은 중학교 문제들을 고등학교 시선에서 보면 훨씬 편하대요. 근데 수학은 좀 달라요. 그래서 수학은 진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과학은 조금 이렇게 양으로서 질이 좀 커버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게 문제 개수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서울이 물리 2개, 1.5개, 1개, 1.5개예요. 어머님들 물리, 화학 열심히 하시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나중에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과학은 물리, 화학이야 라고 물리, 화학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학교들도 보면요. 5555, 6666 영재학교는요. 요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가 수학을 엄청 잘하는데 과학을 못하면 불리해요. 차라리 100점 빵점보다는 50점 50점을 선호하는 분위기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3단계 전형이 작년에 이제 7월 초, 7월 중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게 포착이 된 학교가 2개가 있어요. 두 군데가. 첫 번째가 대구였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제일 좋을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못된 학교였어요. 캠프 중반에 학생들한테 여기 와서 새로 사귄 친구 3명 이름을 써내라고 했어요. 못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구가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까지 왔으면 그래 니들 수학, 과학 다 잘해. 이제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건 와서 사이좋고 무난하게 잘 지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 라고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 의도가. 저희 학원에 한 명이 좀 숫기 없고 진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가서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게 과연 이게 맞는지. 물론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천이에요. 가면 계획표가 있고요. 캠프대. 그리고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뭘 한다라는 안내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자유시간인데요. 그 자유시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평가지가 그래서 다행히 좀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이 흘리셨나 봐요. 학생 한 명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유시간에 또한 학생들도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비슷했고요.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일정이 하루로 바뀐 학교들이 많아요. 세종도 하루고요. 이틀 하는 학교들은 거의 이제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앞쪽에 거기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KMO랑 KJMO 설명드릴 텐데요. KMO는 대한수학회라는 이제 사단법인에서 진행하는 시험이고요. 1년에 1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굉장히 좀 지루해요. 내가 보통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되고 중간에 막 방학들도 있는데 이 시험은 1년 텀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요. 원래 5월 중순이었는데 원래는 8월 이후로 연기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아직 정확한 일정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KMO 1차에서 동상 이상 수상한 학생들이 11월 초순에 KMO 2차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 걸로 이제까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1차는 20문항이고요. 240분이에요. 답안 작성은 OMR 000부터 999까지 작성하는 거고요. 240분인데 20문제 엄청 많죠. 한 문제당 한 12분 정도예요.
내신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그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 문제들 또한 난이도 4점이 4개, 6점이 4개, 5점이 12개여서 4점은 진짜 중등 심화 열심히 한 친구들도 풀만 하겠는데 라는 정도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KMO라는 시험은 영재기 입시랑은 다르게 시간 많이 주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라는 시험입니다. 그걸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그러면요, KMO 2차를 가면 알 수 있어요. 오전에 4문제예요. 시간은 3시간입니다. 특별한 건 채점 방식 감점제고요. 감점제는 이제 학생이 채점하기 전에 학생한테 7점을 주고 시작해요. 그리고 학생이 잘못할 때마다 점수를 까다가 더 이상 깔 게 없으면 빵점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4문제를 3시간 동안 푸는데 서술형으로 완벽한 답안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걸 빼주기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막 넘어간 걸 구체적으로 잡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쉬고 오후에 다시 3시간 시험을 보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만큼 에너지를 쏟았으면 니는 오늘 할 일 다 했어, 내일 다시 시험인데 우리나라는 1박 2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에 점심시간이 2시간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럼 8문제니까 7, 8이 56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금상 커트라인은 28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4문제를 완벽하게 풀면 아무리 문제가 쉽든 아무리 어렵든 항상 금상을 확실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 솔직한 마음은 21점인데 근데 학생들은 항상 나오면서 자기 8개 풀었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시험장에 가보면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남자들이 참 이게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있어야 돼서.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KJMO라는 게 생겼어요.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 이하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KMO 1차는요 초등학교 4학년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렇죠. 뭐 돈만 내면 보는 거기는 한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그냥 보면 되고요. 대신 고등을 보려면 고등학생, 중학생 이상이어야 돼요. 고등도 다 볼 수 있고요. 일단 낮춰서만 못 보고 높여서는 볼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 중학교 1학년 이하여서 보통 초6 겨울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보는 친구들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KMO 커트라인이에요. 자, 금상이 83점, 은상이 69, 동상이 59, 장려가 50. 자, 장려가 52점이죠. 어머님들 100명 중에 장려상 이상을 받는 학생이 15명이에요. 나머지 85명은 요 점수가 안 됐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조금 냉정한 시험인데요. 2016년도에 이후로 이렇게 난이도가 많이 쉬워진 거예요. 제가 한 2008년 정도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시험 끝나고 울고 안 오는 학생이 한 절반 정도 됐어요. 8점, 막 12점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응시자가 6,400명 정도가 돼요. 요거도 제가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KJMO는 84, 72, 68, 56인데요. 아직 조금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한수학회에서 한 50% 정도의 상을 줬어요. 위에 거랑 비교하면 차별이 조금 심하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학습들을 해봐라고 이제 응원하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JMO는 제가 뒤를 먼저 설명드릴까요? 2010년에는요. KMO를 잘 보면 경기 국가고를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KMO반에 넣고요. 3학년 때까지 계속 KMO만 시켰어요. 3년 동안. 그래서 KMO에서 금상을 받으면 경기 국가고를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게 없어지고 KMO라는 시험이 웨이트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 전에 응시자 수가 한 15,000명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지지난 해에 응시자 수가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KMO가 대한수학회에서 2016년부터 중등 심화 문제들부터 좀 쉬운 문제들부터 내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절이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6,400명까지 인원이 다시 는 거고요. 작년에 다소 아쉬웠던 건 1차를 그래 니들 잘할 수 있어 라는 의도로 시험 문제를 많이 쉽게 내고 그 중에 잘하는 애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KMO 2차라는 시험을 봤는데 KMO 2차에서는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의 KM 2차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학원도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KM 2차에서 상을 받고 싶은 학생이라면 1차 공부를 할 때 2차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KGMO가 생겨났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쪽 공부는 오늘 학원에 애들 정석시키러 보내보시면 애가 좀 느는 게 느껴지시죠? 정시반에 넣으면요, 얘가 늘고 있는 건지 복습 테스트는 계속 20, 30, 20, 30 이러고 있고요. 아무런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너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학년들부터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요. 아직은 성대경식 KMC랑 어떤 차별을 둘지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대한수학회가 노련하게 잘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KM 1차 문제, KJMO 문제, 그리고 영재교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느낌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KMO 4점짜리 문제들이에요. 생긴 게 딱 수학 문제처럼 생겼어요. 그냥 뭐 방정식, 정수 문제, 부등식 이런 문제들이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뽑았습니다. 그다음 이 KJMO 문제예요. 조금 느낌 그림도 있고 학생들이 그래도 좀 읽어보고 싶게 문제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KMO 문제, KJMO 문제는 다 그냥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KMO 2차 문제인데요. KMO 2차 문제가 이제 요 3번 문제가 너무 어려운 이론이 필요한 문제였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대수, 정수, 기하 이 세 문제를 노리고 가요. 그런데 정수가 어렵고 대수가 안 풀리니까 학생이 오전에 다 멘붕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 멘붕이 빠진 상태로 나와서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 체해요. 소화도 안 되고 오후 시험 보러 가가지고 완전히 엄청 고생했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작년에도 그래도 2개, 3개 맞은 친구들 저희 학원에서 다들 은상, 동상 이렇게 받았고요. 이 시험 자체가 막 너무 높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서울영재학교부터 문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 최초로 서울, 대전, 세종 영재학교가 2단계 시험지를 100%로 그냥 공개를 했어요. 집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출력까지 가능하세요. 이제까지는 학생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복귀된 문제들이 시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는 말 다 달라요. 학원 가보면 학원마다 기출 문제 같잖아요. 그랬었는데 원래 진짜 노골적으로 공개가 됐고요. 저는 이걸 솔직하게 고마운 마음보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문제를 냈어. 이제 니들이 확인해도 우리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MBC에서 말 있었잖아요. 뭐 선행학습의 문제가 75% 이상이 나와가지고 이걸 안 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막 노골적으로 뉴스에까지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이 거기에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KJMO 문제랑 느낌은 비슷해요. 뭐 칠판에 30보다 작은 수를 적는데 뭐 ABC라고 적고 그 다음에 ABC, ABC, ABC 이렇게 반복하다가 똑같은 게 나오면 멈춘대요. 초등학교 때 요즘 이런 활동적인 문제들이 조금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마지막에 이 ABC를 구하는 거는 사실 엄청 복잡한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엄님이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애들 가끔씩 창의수학에 할 때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론은 창의수학 플러스 중등 심화가 완전히 믹스가 돼가지고 계산량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학년 때 하는 창의수학 분명히 아이들 수학 생각에 도움이 되는데요. 단점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계산을 좀 싫어해요.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경기영재학교 문제입니다. 1, 2, 6, 3 이렇게 이제 6의 약수를 이렇게 화살표로 적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적히는 줄이 이제 좋은데 A가 B의 약수면은 꼭 이렇게 줄 맞춰서 꼭 적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뭐 활동 같은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이 제가 이따 뒤에서 이제 어떤 임팩트 있는 문제라고 불릴 것 같은데 임팩트 있는 문제들이에요. 학생들이 은연중에 따라가는데 얼마만큼 그 문제들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면서 힘을 내주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 또한 그냥 이제 조합에서 나오는 그래프 문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과형이 우리나라 첫 번째 영재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우는 수영도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일단 뭐 이길 확률 3분의 1, 3분의 1 하면 조합 문제 보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이 필요하냐 그러면요. 문제를 읽고 문제의 정보가 내한테 와서 그 정보가 보기 좋게 정리되는 학습들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 형태를 저는 하드 법칙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영재교 모든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최다 빈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따로 조금 꼭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대구도 그렇죠. 넓이 구하라고 나왔는데요. 그렇죠. 영재교는 절대로 무난하게 잘생긴 넓이 구하라고 안 나와요. 이렇게 못생긴 넓이를 구하라고 나오고요. 이 넓이들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20도, 40도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죠. 저는 세상에 4분원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이쪽을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쪽에 힌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여전히 순진하더라고요. 직각 이등변이 있다 그러면 이등변 그리고요. 4분원이 있다 그러면 4분원만 그려요. 그래서 항상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작도 기준으로 수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대전이 작년에 시험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대전에 있는 많은 좋은 문제들 중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 KM 1차 문제랑 생긴 게 비슷하죠. 느낌이. 그렇죠? 어머님들이 보셔도 비슷할 정도로 이게 KM 1차 느낌이랑 비슷한데요. KM 1차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KM은 시간이 많았다면 영재교에서는 얼마만큼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느냐가 요즘 조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 뒤에 분명히 활동지처럼 여기도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세종 영재학교 2단계 문제들 중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 맞춘 애들은 진짜 그냥 합격시켜줬을 것 같아라고 하는 문제예요. 뭐 사인 코사인은 이 문제는 거의 다 풀었어요. 요즘 중학교에도 삼각비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생긴 부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냈대요. 얘의 부피를 구하십니다. 그죠? 뭐 고3 때 적분 배우면 풀 수 있지 않을까 못 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앞에 문제랑 연결을 시켜서 이 구조가 특별하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그냥 앞에 문제가 이해가 되고 얘를 어떻게 잘라 붙일까에 대해서 그 다음은 더하기 빼기 문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앞에 문제가 이 각도가 주어져 가지고 이 구를 어떻게 잘라낼 건지에 대한 힌트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즉 영재학교는 그냥 무난하게 잘생긴 문제들보다는 좀 독특한 문제들로 학생들을 얼마만큼 생각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타임만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대치 밑하면서 수업을 5년 정도 하다가 분당 타임만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은요. 내부적인 싸움이었어요.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이 다 외대 부모를 가졌다고 영재학교들은 관심 없다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준비하는 과정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영재학교 데뷔하는 반은 주 며칠 학원 다니는지 아세요? 7일 다녀요. 7일. 수학 3일, 과학 3일, 모의고사 하루.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 질문 영어는 언제 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답변 드리고요. 국어는 언제? 국어도 못해요 라고 답변을 드려요. 그런 시스템들 때문에 아마도 되는데 자 세종이랑 인천은 영재학교가요. 물론 뒤처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내보니까요. 그 친구들도 다 대학 잘 가고 좋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무난해요. 그래서 저희가 SA 원반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주 4일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영재교 대비 수학 이틀, 그 다음에 물리, 화학 하루, 그리고 지금은 선행학습을 하루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선행학습이 빠지고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게 들어올 수업이에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15개월이라고 하셔가지고 3월에 개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올게요. 자, 어머님들의 생각이세요. 중학교 2학년 되는 어느 날 우리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영재교 준비해볼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머님 마음이 급해지시죠. 그러면서 주변에도 학원에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대부분 들려온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선행 어디까지 있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에서는 선행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 목표가 영재학교에 가는 거라면 선행은 일단 뒤로 빠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가서 잘하려면 선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은 합격하고 나서도 하면 되는 거고요. 합격하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습을 시켜보면요. 엄청 빨리 늘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자라나는 새살한테 니는 안 된대 라고 말하는 건 저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SA1반은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중등 내용부터 저희가 다시 설명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SA2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영재학교가 희망인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친구는 수학을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 과학을 하나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한 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수학학원 따로 과학학원 따로 그러다 보니까 수학학원에서는 얘는 영재교 당연히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학원에서는 얘는 영재교는 안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 학원에서 조금 밸런스 있게 진행을 시켜놓는 게 중요하고요. 과연 SA2반까지는 영재교 실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 돼서 얘는 과학을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SA1, SA2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SA2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행학습이 병행되는 단계예요. 아직은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다 보니까 선행학습도 자기가 맞는 과정들을 원해서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수학 상 실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요일만 다르게 골고루 펼쳐놓은 상태고요. 이쪽에 시간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으시고요. 단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목표가 그 학교들이어야 돼요. 우리 애가 2학년 때 갑자기 영재학교가 가고 싶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서울 영재학교를 꼭 가고 싶다고 하는데 솔직히 서울 영재학교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그만큼의 준하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일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세종, 인천 예술영재학교들이고요. 뭐 대구, 대전, 광주들도 어느 정도 가능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년 동안 저희가 잘 학습시켜서 일단 내년에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4일짜리 대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선생님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 영재학교 꼭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그렇대요. 다들. 근데 왜 여전히 아이들은 7일이나 가가지고 계속 학원에서 저희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2월 14일에 저희 학원에서 볼 친구들은요. 겨울방학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 긴 겨울방학 동안 매일 아침 10시에 와서 밤 12시에 집에 갔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그 친구들은 이제 목표가 조금 다른 학교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학습을 해왔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이 또 신기하더라고요. 안 하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들 동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커리 준비하고 맞춰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너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4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장점은 클리닉 선생님들 다 직접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계산 대충 하고요. 어떤 학생은 아이디어 좋은데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점들 예를 들자면 지금 6월